집안에서도 마스크와 스카프를 착용한 채 식사 준비를 시작하는 경자 씨. 경자 씨의 식재료는 사과와 양배추, 견과류, 요거트를 갈아서 만든다. 그, 9년 전 침샘암 수술을 한 후 줄곧 이렇게 식사를 해오고 있다. 침샘암 수술 후 이경자 씨는 섭식 활동이 힘들어졌다. 음식을 입에 넣어 씹고 삼키는 당연한 일이 경자 씨에겐 숙제와 같다. 혀가 잘 역할을 좀 뒤로 넣어주는 역할을 못해요. 그래도 지금은 많이 나아진 편이다. 수술 직후엔 한 숟가락을 삼키는데 5분이 걸렸다. 제 혀가 거의 3분의 1밖에 안 남아있거든요. 다 이식이에요. 예, 그리고 이식을 했다 보니까 혀가 이제 이렇게 빠져나오는데 그것도 진행도 안 되지만 이제 멈춰가 있어요. 제가 말하면 뭐 입에 뭐 먹고 사탕을 넣고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목을 이제 감싸주면 면역력이 올라간다 해서 그래서 제가 대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진행되고 있었던 침샘암은 정말 우연히 발견됐다. 남편이 치과에 가서 스크리닝을 하고 와서 거울을 둘이 같이 보면서 보니까 남편한테 없는 부위에 제가 혹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게 좀 이상하네. 혀가 있으면 혀 밑 옆에 이제 우리 골처럼 진 부분이 있어요. 예. 그 부위에 혹이 있더라고요. 한 이 정도였어요. 이경자 씨의 암은 오른쪽 침샘에 위치해 있었는데 암세포가 턱뼈를 침범해 구강에 걸쳐져 있었고 양측 림프절로의 전이도 의심됐다. 대수술이 시작됐다. 먼저 우측 림프절 전체와 좌측은 상반부 절반을 제거했다. 그 후 아래 턱뼈의 일부를 잘라낸 후 암세포가 위치한 침샘과 주변 근육, 종양이 침범한 혀 일부를 같이 제거했다. 제거된 턱뼈와 혀의 이식을 위해 다리뼈 비골과 비골에 있는 연부 조직을 이용했다. 비골로 턱뼈를 제거했고 피부와 연부 조직을 이용해 구강의 바닥과 혀를 제거했다. 얼굴뿐만 아니라 다리에까지 남은 상처.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침샘암이 전이된 것이다. 좀 단단하지 못하고 폐에도 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폐에도 암이 있는 상태고 그 주위에는 현재 이경자 씨의 상태는 어떨까? 왼쪽에 이렇게 폐 결절이 이렇게 흉막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쪽에서 기운한 혹이 하나 있는데 예전하고 비교했을 때 크게 변화 없이 잘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얼굴에는 수백 개의 침샘이 있는데 대침샘과 소침샘으로 나뉜다. 그중 대침샘은 3쌍. 귀의 앞 아래쪽에 있는 귀밑샘은 가장 큰 타액선으로 볼 안쪽의 분비관을 통해 구강 내로 침을 분비한다. 턱 아래에 위치한 턱밑샘은 긴 분비관을 통해 혀 아래쪽으로 침을 분비한다. 혀의 아래쪽에 있는 혀밑샘은 여러 개의 짧은 분비관을 통해 침을 분비한다.
소침샘은 입술, 입천장, 혀 등 구강 점막에 위치해 있는데 이 모든 침샘에서 종양이 생길 수 있다. 침샘도 구조물이 침이 만들어지는 곳, 침이 나가는 길, 뭐 그걸 지지하는 세포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어디서 생기는가 그게 또 중요하고, 다른 암이랑 좀 다른 게 특이한 게 침샘암은 저희 등급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악성도, 중증도, 고위험도가 있는데, 침샘암은 사기라 하더라도 악성도가 저악성도이고 국소적으로 완전히 절제가 가능하고 방사선 치료까지 완전히 마치면은 생존율이 보통 한 60%, 70%라고 그러지만 그보다 훨씬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침샘암이 가장 많이 생기는 곳은 귀 아래쪽에 있는 귀밑샘이다. 오늘 이윤세 교수가 귀밑샘암 수술을 집도한다. 침샘암 수술은 얼굴에 있기 때문에 까다로운 편에 속한다. 이하선 주위에 그 침샘을 제거할 때 제일 주의해야 될 건 안면 신경, 얼굴 표정 짓는 신경을 보존하면서 주위 조직을 제거를 같이 해야 되거든요. 침샘 주변에는 수많은 얼굴 신경이 지난다. 귀밑샘에는 안면 근육을 관장하는 안면 신경이 통과한다. 림프절도 포함돼 있어 침샘암이 귀밑샘 림프절로 퍼질 수 있다. 턱밑샘 옆에는 맛을 느끼고 혀 아랫입술을 움직이는 신경이 지난다. 혀밑샘은 종양이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암이 생기면 안면마비나 입을 벌리기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다. 안면신경을 건드리지 않고 안전하게 귀밑샘을 제거했다. 공격적인 암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작고 수술로 완전히 다 제거가 된다 하더라도 추후에 뭐 국소에서 재발할 수도 있지만 원격전이라고 해서 폐나 뼈에서 이렇게 전이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악성도, 그 공격성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너무 늦게 발견하면은 완전 절제가 어려울 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치료에 대한 합병증도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기 발견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침샘에서 종양이 발견되면 새침 흡인 검사를 통해 종양의 악성 여부를 확인하는데 이 검사를 받기까지 많은 환자가 시간을 허비한다. 직경이 4cm가 넘는 종양이 큰 그런 환자분들을 저희가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환자분 중에 한 70%가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어딘가 이제 1차 병원을 방문을 해서 거기서 특별한 검사 없이 별거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방치한 경우가 제일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혹이 크건 작건 어떤 통증이 수반되건 안 되건 간에 1차적으로는 진단 검사를 통해서 그 혹이 어떤 혹인지를 반드시 파악을 하는 것이 불행한 결과를 피할 수 있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만난 침샘암 환자들의 공통점이 있었다. 이상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귀와 턱 주변에 무언가가 만져지면 빨리 병원을 찾아야 한다. 빨리 발견하는 게 그게 하여튼 종양 치료를 하는 입장에서도 편하고 쉽고, 그다음에 이제 환자 입장에서도 수술하고 나서의 그런 흉터나 이런 어떤 결과가 좋고, 그래서 하여튼 빨리 발견만 하면 하여튼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뾰루지가 제일 많으니까 뾰루지 아니냐 뭐 그러는데, 일단은 걱정해야 될 거는 일단은 크기가 조금씩 커지고 있다. 점진적으로 커지고 있다. 그리고 통증이 좀 그냥 욱신욱신 거리는 게 아니고 기분 나쁠 정도로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통증이 있다. 그리고 마비가 좀 있는 것처럼 좌우 얼굴이 좀 약간 비대칭 되는 것 같다. 감각이 좀 둔해진다. 이런 게 있으면은 이거는 예사롭게 봐서는 안 되거든요. 다행히 침샘 종양은 자가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자가검진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이 귀 뒤쪽에 귀뼈가 이렇게 있고요. 턱뼈가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귀뼈의 앞부분, 턱뼈의 뒤쪽의 공간이 하나 만져지는데, 이하선의 깊은 쪽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종양이 있는 경우는 이쪽 공간을 깊게 누르면 그 종양이 만져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턱뼈의 아래쪽
아래쪽을 이렇게 쭉 확인을 하시고 이 턱뼈의 아래쪽 하단에서부터 목 쪽으로 아래쪽 부분에 턱 밑에 아카선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누르시는 게 아니고 약간 위쪽으로, 그러니까 턱뼈의 아래쪽 공간에서 위쪽 방향을 누르시면 그 아카선의 위치에서 어떤 종양이 있는지를 이렇게 만져서 잘 확인을 하시는 게 조기 발견에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발병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뚜렷한 예방법도 없는 침샘암. 그래서 침샘에 생기는 증상을 알고 잘 관찰해야 한다. 여기를 보려고 촬영하는 거예요. 이승민 씨는 침샘에 타석이 생겼다. 혀 밑에 돌기 쪽에 붓기가 너무 심하고 농이 계속 나와서 그 병원에 갔는데 이제 돌일 수도 있으니까 영상의학과에서 CT를 촬영해 보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CT를 촬영했는데 그냥 많은 타석이 이제 있다고 판단을 받아서. 잘 지내셨나요? 지금 CT상으로 10여 개 이상이 보이고 깊은 거는 저쪽 안쪽 침샘 입구까지 있어서 이 안쪽 깊이 있는 거는 빼기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도 이 안에 깊이 있는 것까지 지금 내시경이 다 도달을 해서 내시경 도구로 지금 제거를 한 걸로 보여요. 이승민 씨의 턱 밑샘에 위치한 타석은 개수도 많고 위치도 깊었다. 침샘 타석의 원인은 침 속에 포함된 전해질 등의 성분 때문이다. 침샘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침이 분비가 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그런 분비되는 물질에는 이제 산도, 이 pH 값이랑 그 구성하고 있는 전해질의 구성 요소들이 많이 다릅니다. 근데 이제 턱 밑에 있는 아카선에서 보통 분비되는 침샘의 산도가 이제 알칼리 쪽에 좀 가깝고 일부 이제 칼슘 혹은 인산염이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전해질이 이제 응결하게 됨으로써 타석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크기가 큰 타석은 직접 빼낼 수도 있지만 크기가 작은 경우엔 내시경으로 빼낸다. 그걸 이제 우리가 제거를 한 거예요. 겉으로 하지 않고 이제 입안으로 해서 타석을 이제 제거한 거고. 수술 후 한 달, 별거 없으면 치료 끝낼게요. 이승민 씨가 병원을 찾았다. 수술한 부위 깨끗하고 별다른 이상 보이는 거 없고요. 타석은 깨끗하게 제거돼 침이 잘 흐르는 것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타석증이 침샘암을 유발하기도 할까? 다행히 이제 뭐 타석으로 인해서 암이 유발된다는 이제 과학적인 근거는 없고, 일부 뭐 담석 같은 경우는 암과 관련성이 이제 보고된 바는 있지만 타석이 침샘암을 유발된다는 근거는 다행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침샘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장화자 씨는 반복적으로 침샘이 붓는 증상으로 고통받고 있다. 오늘은 많이 먹는다. TV를 볼 때 아니면은 밤에 누워있을 때 핫팩을 꽂아서 핫팩을 바로 하면 지어요. 핫팩 놓은 다음에 아픈 쪽에다가 대고 있어서. 어느 쪽이 아파요? 전 이쪽이 아파요. 이쪽이 아파요. 귀 밑에 뒤. 이쪽이. 염증이 반복되는 곳은 귀 밑샘이다. 심할 땐 볼거리에 걸린 것처럼 부어오른다. 왜 장화자 씨의 침샘 염증은 반복되는 걸까? 지금 불편하신 데는 왼쪽만 있으신 거고 네. 아플 땐 누르면 굉장히 아프고 네. 시작할 때쯤 뻐근해지는 느낌도 나시고 그러는 거죠. 이렇게 움직일 때 움직일 때 불편하시고 침샘이 전체적으로 왼쪽 침샘만 이제 하얗게 조형 증강이 좀 되고요. 오른쪽에 비해서 안에 종양이나 무슨 구름 주머니가 없어요. 이럴 때는 저희가 이제 만성 화농성 이하선염이라는 진단 하에 제가 이제
약을 들여서 우선 아픈 걸 좀 가라앉게 해드릴 거고요. 이 이하선에서 나오는 침하고 악하선에서 나오는 침하고는 성분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이 이하선은 이 악하선에 비해서 우리 여러 가지 항체, 그 IgA라고 하는 항체하고 그다음에 엔자임, 여러 가지 그 세균들을 이길 수 있는 엔자임들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입안에 있는 균들이 악하선으로는 잘 안 가고 아래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가고 이하선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사실 화농성 악하선염은 거의 없고요. 화농성 이하선염이 대부분입니다. 침샘의 잦은 염증은 침샘암을 유발할 수도 있을까? 사실 신체 모든 부위가 다 만성 염증이 오래되면은 암하고의 관련성을 이제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사실 이 화농성 이하선염 자체가 빈도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아직까지 이 화농성 이하선염을 많이 앓으면 그 침샘암으로 되는 거하고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이제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치료하시고 효과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게 예방적으로 좋을 것 같긴 합니다. 혀에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음식 먹는 게 불편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이제 요건지는 모르고 저 치과를 갔죠, 치과. 치과를 갔어요? 네. 임플란트 이게 한 게 잘못된 거 아닌가. 처음에 치과를 갔다가 근데 치과에서는 이쪽에 침샘에서 침이 안 나온다. 치과가 아니고 이비인후과를 가보셔야 된다. 지금은 어떠세요? 이거 아픈 건? 그때 응급실에 왔을 때랑 지금은 안 아픕니다. 암이 침샘 안쪽에 있어 위치가 좋지 않은 데다 크기도 컸다. 여기가 우리가 뇌가 되는데요. 뇌 기저부에서부터 해서 턱뼈의 아래쪽까지. 예, 이만큼이 전체가 다 종양의 크기가 종양이 자라면서 이 목 안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게 이렇게 된 거죠. 수술 과정도 상당히 복잡했는데 침샘의 바깥쪽이면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침샘의 안쪽이고 종양이 크다 보니까 수술하는 과정에서 이 우리가 여기 하악골이라는 이 턱뼈를 열고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양 자체가 크고 그 악성도가 높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경우는 이제 수술뿐만이 아니고 방사선 치료까지 해주는 게 재발의 가능성을 더 이제 없애주는 게 이제 환자를 위해서 훨씬 더 안전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방사선 치료 원리는 에너지가 높은 방사선이 암세포의 DNA를 파괴해서 암세포가 증식을 멈추고 사멸하게 만드는 과정이다.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는 종양의 모양과 위치에 따라 방사선 세기를 조절할 수 있다. 암 조직에는 많은 양의 방사선을 보내고 정상 장기를 통과할 때는 방사선 양을 최소화해 암에 대한 파괴력은 높이고 정상 조직은 최대한 보존한다. 방사선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방사선을 하지 않는 암보다 방사선 하는 환자분들이 재발률이 낮고 일반적으로 수술 단독으로 갔을 때는 고등급압은 재발률이 조금 위험 인자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40-50% 정도 된다 그러면 방사선 치료 받고 나서도 이게 물론 재발률이 0%는 아니고요. 10%에서 15% 내지 이렇게 낮춰줄 수 있습니다. 인삼 농사를 짓는 이규태 씨는 양성자 치료실에 도착했다. 이미 13번의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를 끝낸 이 씨. 남은 14번은 양성자로 진행하기로 했다. 양성자 치료의 대상은 환자의 암 위치, 구강 내 보철물 등 환자의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양성자 빔이 정상 조직을 통과하여 암 조직에 도달하는 순간 막대한 양의 방사선 에너지를 쏟아붓고 급격히 사라지는 양성자 치료. 이는 양성자의 고유한 물리적 특성인 브레이그 피크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암세포는 최대한 파괴하되 암 주변 정상 조직은 최대한 보호해 후유증을 줄일 수 있다.
쓸데없이 방사선을 안 받아도 되는 그런 우리 몸의 구조물들이 방사선이 적게 받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후유증이나 이런 것들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다 들어가서 불편한 게 있을 수가 있고. 피부 조직이 좋아 이 씨는 수술 흉터도 작게 남았다. 다 괜찮으신 거예요. 제가 요 사진 찍은 걸 제가 다 봤는데 깨끗한데 아주. 예. 이게 예전에 있던 이게 수술하기 전에 이 덩어리거든요. 예. 요번에 찍은 걸 보니까 아주 좋은데요. 예. 근데 이 방사선 들어간 자리에 거의 귀도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거기도 영향을 받고 그 안에가 헐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방사선 치료가 끝나면서 점점 좋아지거든요. 이게 제일 좋은 거는 고개를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돌려서 여기가 좀 당겨지게 이렇게 스트레칭 반대로도 이쪽으로도 하시고 저쪽으로도 하시고 종양이 상당히 딱딱하다거나 옆에 약간 고정돼 있거나 어떤 이게 몇 가지 안 좋은 그런 어떤 증상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환자분들은 그런 거를 이제 구별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를 판단하기보다는 일단은 전문가에게 진찰과 검사를 받으시라고 제가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침샘암 중에는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2021년 침샘암 진단을 받은 정태양 씨는 수술 대신 방사선 치료만 받았다. 수술 자체가 안 되는 위치라고 그래 들었어요. 수술은 안 돼도 그래도 방사선은 하면은 좀 작아져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래도 이제 희망은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 뼈가 이렇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미 뼈가 다 유지가 되지 않고 있죠. 치아뼈 자체도 치아가 이렇게 유지되는 치아뼈 골조 자체가 거의 보이지 않고 있죠. 덩어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는데 수술을 한다 그러면 입천장 전체와 이 부위 다 절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수술로 제거한다 할지라도 상당 부분의 이제 기능 손실을 어쩔 수 없이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에서는 침샘암 중에서도 이제 선양낭포암이라는 암이었고 이 암 자체가 사실 방사선이든 수술이든 치료가 굉장히 어려운 암 중에 하나인데 수술이 불가능할 경우에 있어서는 방사선 치료가 차선책으로 이제 그다음 초이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차선책으로 선택한 방사선 치료. 그런데 결과는 예상보다 좋았다. 암의 크기가 현저히 줄어든 것이다. 이게 모든 암이 이렇게 잘 되면 좋겠지만 일반적으로 침샘암 같은 경우는 수술적 절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수술을 시행을 하는 거고 환자분처럼 수술적 절제로 인해서 잃는 게 너무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방사선 치료가 대안으로 우리가 시행을 한 거고 다행히도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